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보스턴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한 저녁 8시 한 3분 정도가 되는데 한국 아마 10시 오전 10시라서 아침 일찍부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 실물 자산의 STO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제가 전문성이 있고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지식 재산, 특히 이제 우리가 intangible asset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형자산과 관련된 STO, 그다음에 이제 거기하고 관련된 이제 NFT, 그다음에 이제 수익화. 전체적인 주제는 제가 요즘에 그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 초본이 완성이 돼가지고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목차를 아마 제가 같이 공유를 이메일, 제가 주소가 있는 분들은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이 목차를 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STO라는 거는 물론 이제 주제로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STO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만,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또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STO를 하고 싶은 자산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이슈어가 되겠죠. 그거를 발행하려고 하는 주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STO를 갖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증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증권사가 되든지 아니면 플랫폼 제공자가 되든지, 이제 거기 기술적인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거를 레귤레이션, 그걸 규제하는 정부 당국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실질적인 이거에 그 펀드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 인베스터가 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에 목차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전반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뭔가 그걸 갖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생각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의 대충 그러니까 소속을 밝히신 분들은 제가 보면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한 5-6분 정도 소속을 밝히신 분들 중에는,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 시스템 쪽 하시는 분들이 한 5-6분 정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슈어가 되겠고,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인베스터의 성격이 약간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대중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크레디티드 인베스터, 그러니까 좀 더 그 투자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베스터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이 STO에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 그런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구성이,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설명을 이제 에코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쓸 건데, 우리가 실물 자산의 STO의 그 에코시스템 구성원들은 오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웨비나 내용은 기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지금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STO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거기에 하나 껴가지고 뭐 그럴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거는, 저는 STO를 3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그때는 한국에 STO라는 제도가 정착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했었을 시기에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세미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STO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한국에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뭔가 좀 앞선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일하는 자체가 제가 제 그 경력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걸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코시스템 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야를 다 거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기술 개발 쪽, 뭐 그러니까 학력, 뭐 박사학위도 그런 쪽이고, 공학, 이학 쪽이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혁신학에서 제가 미국 특허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MIT 슬론 스쿨에서 이제 그런 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 대한 그 경영자 과정도 이수했기 때문에 이제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뭐 기술 개발도 오래 하고 했었고요. 제가 관련해서 이제 또 최근에는 그 제가 관여한 그러한 그 회사하고 관련해서 그 이러한 그 지식 재산에 대한 이 토큰화, 그다음에 증권화, 그다음에 수익화, 그래서 NFT에 관련된 것들, 웹3, 메타버스, AI 뭐 이런 것 기술 개발, 특허 개발, 그다음에 사업 개발,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관점을 보고 거기에 오늘 주제의 대상은 STO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지를 좀 그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뭐 한국에서 어떤 뭐 이렇게 지식 전달이라든가 상황 전달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른 분들한테 다 들을 수가 있는 내용이고 제가 고민하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3년 동안 이 SEO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봤었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갑자기 뭐 그걸 법제한다고 해서 떠서 저도 뭐 그럼 이제 한국에서도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분위기가 떴구나. 그래서 한국하고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해서 이제 이거를 처음 제가 이제 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4월 달에는 증권사 임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뭐 등등등등 하고 있는데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금융에 관련된 뭐 깊은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금융공학적인 관점에서를 접근하는 것들은 제가 많이 알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가 특히 이제 AI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트레이딩이라든가 시큐리티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파이낸싱, 핀텍 이런 쪽에 대한 기술 개발하면서 그 금융적인 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혁신을 하다 보면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가치 평가 기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에서 는 기술 가치 평가사, 국제 가치 평가사 다 자격증을 땄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오래전에 땄던 거고 그래서 가치 평가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제 나름의 경력과 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전에 경험했던 거를 잠깐 STO를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크립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얘는 한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SEC 같은 경우 미국의 규정인 SEC에서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통용하는 용어는 크립토커런시라는 용어를 뭐 90%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크립토커런시, 우리나라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코인, 뭐 얼터코인들 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쪽에 별로 제 자신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크립토커런시 투자에도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 많이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ICO라는 거가 그때 이제 한창 했다가 이제 굉장히 그 철퇴를 받고 있었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에서 ICO 하는 것들을 다 불법으로 하고 한국도 이제 불법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STO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그걸 전하고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하자라고 해서 제가
세미나를 몇 번 하고 개인적으로 또 소개도 받고 해서 한국의 몇몇 그 회사들하고 미국에서 STO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약속 이행은 잘 안 하죠. 근데 약속 이행을 안 하는데 그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거에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STO를 통해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한다라는 거에서 낯설어서 자신감이 없었다. 물론 이제 제어의 잘못이기도 하죠. 왜냐면 제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따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한국에서 이제 STO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기대감도 많지만 굉장히 실패 요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실패 요인들을 다 알고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먼저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한국 환경에서는 굉장히 특히 한국 환경에서 틀린 거는 뭐냐면 규제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같이 어떻게 하면서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게 오퍼튜니티가 돼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가장 한국에서의 걸림돌은 뭐였냐면 ICO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STO를 ICO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NFTC의 모니터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이따가 할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 STO를 ICO 하듯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거기서 이제 저하고 처음에 하자 그랬다가 뭐 계약도 맺고 해도 약속을 어긴 이유가 비용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비용이 들어가지? 근데 저도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ICO를 하더라도 한국 같으면은 상장피라는 게 있고 제가 알기에는 제가 아시는 분은 그러한 그 뭐야 ICO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리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거래소에다 리스팅 하려면 평가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돈만 해도 한 제 생각에는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들어간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 50만 그러니까 50 million이니까 한국 돈으로 되게 원하는 돈들이 10 million에서 50 million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이제 100억에서 500억 정도를 펀딩하려면 여러 가지 코스트가 들어간다. 뭐 미국의 레귤레이션에 컴플라이언스 하려면은 그 미국에 있는 그 변호사들 특히 저는 뭐 뉴욕주 변호사는 저는 이제 주로 지식재산 기술 쪽의 변호사니까 제가 법은 알지만은 제가 프랙티스를 안 하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제가 저의 파트너들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굉장히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변호사라고 이미 얘기를 해서 저의 파트너가 되어 가지고 이제 시큐리티 레귤레이션 관련된 거는 그분들이 맡아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플랫폼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개념이 이제 지금 보면은 전자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STO에서 토큰은 옵션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큐리티 오퍼링을 하는데 반드시 토큰을 써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디지털 시큐리티라는 개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토큰 인프라스트럭처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에 특히 이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시큐리티 토큰이 돼서 만약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제 자료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게 이거를 IPO 같이 정식으로 오프닝을 하려면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언더라이터도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STO를 미국에서 하는 방법은 이그젬션이라는 걸 써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약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약식으로 할 때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어마운트가 있고 거기에 인베스터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리포팅 하는 그 규약 뭐 이런 것들의 제한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주로 도메스틱 미국 내에 있는 투자자들을 쓸 때에는 이제 레귤레이션 A 옛날 거가 A고 A 플러스, 레귤레이션 D,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게 이제 그 어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타입 인베스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인베스터를 끌어올 때 레귤레이션 S라는 걸 써서 주로 이제 exempt 하는 거를 파일링해서 그걸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IPO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이제 제가 이제 잠시 말씀 한국은 공모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공모라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어크레디드 인베스터만 참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리테일 인베스터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ICO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테일 인베스터한테 펀드레이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인베스트먼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엄청난 사기가 일어났고 저는 이제 소심하는 사기꾼들을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완전히 그냥 그냥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우회를 해가지고 뭐 싱가포르 가든지 뭐 어디 뭐 버진 아일랜드 가든지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제 뭐 편법적으로 ICO하고 토큰 오프로잉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이 리테일 인베스터 일반 투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미 투자자들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티튜셔널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이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레귤레이션도 있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어디서 비용이니까 아까 약간 비용 얘기를 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플랫폼 하는 비용인데 플랫폼은 뭐냐면 이제 물론 토큰이 그때는 이제 뭐 이게 뭐 토큰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은 KML 그러니까 우리가 know your 그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이제 뭐야 우리가 엔티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돈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돈을 갖고서 이제 장난하려고 하는 그 그러한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컨플라이언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또 문제가들이 있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퍼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인베스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이걸 이제 3호라고 이제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할 때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러한 전기 자동차의 앞으로의 마켓 포텐셜을 보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에셋으로 해서 회사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거를 미래의 그 수익을 가져올 거를 에셋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STO를 하는데 그걸 STO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나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의 주식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살 거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딜러 앤 브로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딜러 앤 브로커들은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에서 그거를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도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한 퍼밋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부의 퍼밋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사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다 해가지고 컨비네이션해서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에셋의 포텐셜이 뭐냐?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밸류에이션을 왜 해야 되냐면 인베스터가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는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와가지고 STO를 한다고 뭘 갖고 믿냐 이거죠. 그러면 어크레디트한 우리가 이게 third party authoritative 밸류에이션 바디의 밸류에이션 리포팅을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굉장히 유명한 PwC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회계기관 이러한 딜로이트 뭐 이런 회사들의 그걸 받아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500만 불을 펀딩하려면 제가 그때 하는 게 그러니까 50만 불 그러니까 10%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 섭외해가지고선 시작할 준비를 꾸몄는데 갑자기 초기 비용 하라니까 그때부터 잠수 타고 제 카톡도 안 받고 그러고서 몇 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코시스템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한국은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잘 구성을 해야 되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한국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인제 이 STO를 할 때 자산의 성격이 굉장히 그거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되게 많이 하는 건 부동산이에요. 그냥 부동산 자산은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쉽고 그 이거에 대한 리턴 프로파일, 리스크 프로파일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부동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인제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결국에는 잘 되는 자산 그러니까 요걸 하게 되면 이때쯤 이제 제가 뭐를 말씀드리면 이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회사 자산이 됐든 개인 자산이 됐든 자산이라는 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특성이 뭐죠? 특히 인제 실물 자산의 특성은 뭐냐면 자 실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실체 없죠. 근데 이건 실체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이 됐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예술품이 됐든 골동품이 됐든 귀금속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커머디티 뭐 곡물이 됐든 원유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인텐지블 애셋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식재산, 특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실체를 갖고 있는 자산이 되니까 실체가 있는 거다. 그 두 번째 요소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산에는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유권,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재산권 뭐 이런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자산인데 우리 자산을 갖고 있으면 밸류가 창출이 되나요? 내재적인 가치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냐면은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메이크 머니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메이크 머니 하는 방법에는 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모니타이제이션. 모니타이제이션 뭐냐면 수익화. 바로 이제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 뭐 이렇게 설명해서 모니타이제이션 크게 보면 파이낸싱도 들어가지만 뭐 생각하는 게 이제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같으면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은 몇 가지 방법이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갖고 파는 거죠. 부동산 파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 나한테 레비뉴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수익하고 두 번째 뭐냐면 이거를 월세를 받고 세를 내든가 뭐 이런 거죠. 렌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게 모니타이즈 하는 방법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귀금속이면 귀금속 같은 거를 뭐 우리가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가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도 팔면 되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뭐 특허 같은 경우도 특허를 팔기도 하고 라이센싱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산을 갖고. 자 이제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자산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이 빨리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죠. 자 부동산 자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유동성이 낮다고 하는 이유죠. 자 유동성이 낮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바로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부동산은 내놔야 되고 뭐 사람들하고 제가 최근에 저희 딸이 결혼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저는 이제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처에 사는데 이제 저희 딸하고 우리 사이는 이제 MIT에서 이제 있고 우리 딸은 이제 하버드에 거쳐 가지고 노바티스라고 제약회사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둘이 결혼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요즘에 알겠지만은 그 미국의 기준 금리가 굉장히 올라 가지고 이 모게지 레이트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이상하게 그 집값이 안 내리더라고요, 보스턴 근처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집을 사려고 해 가지고 인제 그거를 그 에이전시를 부동산 브로커를 해 가지고 이제 에이전시를 해서 인제 그 집을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인제 뭐 공모하고 비슷해요. 오퍼링을 해요, 집주인이. 그러면 자기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산 자기 집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 꾸며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거를 프로파일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오퍼링을 해요. "이 집은 얼마짜리 집이다." 그러면 인제 어 비슷해요, SEO랑. 인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살 사람들을 오픈 하우스를 해요. 그래서 오픈 하우스 해 가지고 집을 부르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언제까지 오퍼를 넣으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써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옥션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입찰 비슷하게 해서 입찰 가격, 그러니까 스타팅 머니는 이제 집주인이 내는 머니고 거기서 입찰을 하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 입찰하듯이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돈을 내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딱 마감을 딱 하면 그때 입찰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를 낸 사람한테 그걸 파는데 저희 딸애가 요번에 입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은 자기가 원하던 집인데 미국 집은 굉장히 한국보다 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도 똑같이 이제 그 학군에 특히 이제 보스턴에 이제 학교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교육도 시잖아요. 그래서 학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집값이 달라지는데 제가 사는 렉싱턴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미국에서 이 매사추세츠는 가장 학군이 좋거든요. 공립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한 18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비싸고 여기는 못 사겠고 이제 저희 집 애들은 이제 케임브리지라는 데 이제 MIT 하버드가 있는 데서 일을 하니까 그 근처에 하려고 해서 그 근처에 가장 근처에다 했는데 그 100만 그러니까 그 뭐야 시가를 제시한 거는 90만 달러였는데 이제 100만 불부터 해가지고 저희 딸은 100만 3불 103만 불 했는데 2등이 102만 불 해가지고 당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현금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냐면 유동성이 나타나죠. 영어로 low liquidity asset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low liquidity asse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금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갖고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왜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은 뭐냐면 갖다 팔거나 렌트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런 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낸싱을 하는 건데 파이낸싱 그러니까 펀딩을 받는 거죠. 펀드레이징을 받는 건데 펀드레이징의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에쿼티 베이스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데트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트 베이스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거예요. 돈을 갚는 거고 에쿼티 베이스는 우리가 그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듯이 기업에 있는 에쿼티를 주고 지분을 주고 내가 그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쓰지만 나중에 그걸 리페이먼트 할 그런 저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갖고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리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그 펀드레이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에셋 백트해서 그거를 은행에 가지고 이걸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거나 뭐 등등등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실물 자산은 기존에도 실물 자산은 기존에도 이렇게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고 펀드레이징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주제 낸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자산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NFT 쓰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요새 NFT를 써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그 NFT라는 게 뭐냐면 토큰의 방식을 써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자산을 디렉트 모니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NFT를 마켓플레이스에 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에 있는 자산을 우리가 디렉트하게 팔거나 라이센싱 하는 거에 토커나이제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굳이 토큰을 써야 되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 시큐리티. 우리 시큐리티 하면 크게 뭐죠? 증권의 크게 종류는 뭐예요? 주식하고 본드. 그 뭐라 그러죠? 채권이라 그러나 한국에서는 두 개의 차이는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주식은 에쿼티 베이스 펀드레이징이고 그다음에 그 채권은 이거는 뭐냐 뎁트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이 대표적인 거. 얘들은 굳이 토큰화이즈 안 해도 잘 유통이 돼요. 그죠? 이런 돈들은 잘 유통이 된다고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주식 거래 잘 되고 있죠. 한번 자기가 IPO 한 다음에 자기 회사 주식 거래 잘 되고 장외 거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주식을 시큐리테이션을 꼭 할 이유는 없지만 최근에 왜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냐면 미국의 그 굉장히 그 큰 자산 운영 회사가 있어요. 블랙락이라고. 제가 블랙락의 그 CEO가 하는 거를 인용하는 건 두 번 제가 인용해. 한 번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까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최근 한 1년 전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분야가 우리가 한국에서는 ESG라는 분야인데 그 ESG 분야에 가면 항상 인용하는 게 블랙락 CEO가 뭐 ESG는 앞으로의 경영의 필수다. 그래서 ESG 경영 안 하는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었고 또 작년에 이 블랙락에 있는 CEO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에 이 미국에 있는 이 파이낸셜 이 마켓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시큐리타이제이션 오브 시큐리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증권의 증권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증권의 증권화라는 얘기 뭐냐면 증권도 이미 시큐리티인데 그거를 증권화한다는 얘기면은 증권을 되게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거 증권화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거를 금융상품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상품화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이걸 풀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량주만을 묶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뭐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것들을 우량 주식을 묶음으로 만들 이걸 이제 에셋 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풀을 이거를 시큐리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금융 자산으로 프로덕트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 금융 자산이 만들 수 있는 모니타이제이션 포텐셜, 레베뉴 제너레이션 포텐셜을 근거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 시큐리티를 팔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에코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큐리티를 가진 사람은 이거를 세컨더리 마켓에 가지고 이거를 서큘레이션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이 리퀴디티를 갖고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머니 플로우가 생기게 돼서 이게 밸류가 굉장히 팽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의 이 머니 플로우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던진 게 시큐리티제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 관련돼가 저도 그렇고 이제 인용하는 게 뭐냐면 아 그래 그러면 시큐리티는 우리가 얘기 시큐리티도 하나의 실물 자산이거든요. 실체가 있죠. 증권 증서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리얼 에셋의 시큐리티제이션이 이슈가 된다 그러면 자 이거를 현대적인 방법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토크니제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굳이 토크니제이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에 이러한 그 토큰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갖고서 거래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 나오는 뭐 트랜스페런시, 로우 코스트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 막나를 안 할게요. 뭐 그럼 굉장히 많이 그 뭐 나오는 얘기고 그런 이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토큰화된 시큐리티를 갖고 우리가 그 다음에 아까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얘기했던 모니타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이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하나의 펀드레이징 기법이 STO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O라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미국에서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하고 있었고 다만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기존에 하던 시스템에서 뭔가 더 베너핏을 줄 수 있는 이피션시를 늘리고 트랜스페런을 늘리고 뭐 로우 코스트 하고 뭐 등등등등 그 뭐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 늘리고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자라는 게 STO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STO는 기업이 또는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 보유자가 그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토큰화한 자산을 펀드레이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드렸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3년 전에 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제가 나중에 이런 자료들 PPT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기 보시면 PNG 파일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이거는 제가 다 자료를 드릴게요. 저 PDF 파일로 해가지고 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그다음 NFT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자 NFT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NFT라는 게 성격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자산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 자산이 갖고 있는 특성을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산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자산이 실물성이 있잖아요. 그 실물성을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를 포함하면 실물 자산이 갖고 있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가치. 그 다음에 권리. 얘도 똑같이 실물 자산에 대응하는 디지털화된 자산의 가치와 그거의 권리 이걸 갖고 있는 게 NFT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NFT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되게 어떤 자산을 레퍼런스 하냐 그 자산이 굉장히 유니크한 거 뭐냐면 부동산 자산 우리 집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유니크하죠. 이런 유니크한 거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게 뭐죠? 특허 같은 것도 굉장히 유니크하죠. 이런 그 고유한 그런 그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자산은 NFT로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토큰화 해가지고 그거를 레프리젠테이션 우리가 대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토큰화된 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NFT에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데 올려가지고 뭐 일반적인 NFT 같은 거 뭐 아트나 이런 것들 뭐 PFP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픈시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똑같이 만든 거죠. 이러한 그 NFT를 갖고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 NFT는 뭐냐면 이거는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안 받죠. 투자성이 없기 때문에 시큐리티를 안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묘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 그게 이제 루나 사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나 우리가 ICO에서 들어간 것들 우리가 증권성이 없다고 했던 것들도 증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가 투자의 펀드레이징 방법으로 이용이 됐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디렉트 세일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오는 사람들 그냥 이거의 편익을 위해서 사거나 뭐 그냥 이걸 산 거죠. 우리가 물건 사듯이 사고 어떤 투자의 가치로서 자기가 펀딩을 한다고 하는 인베스팅을 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시큐리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편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시큐리티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이 리테일 인베스터한테도 이게 투자를 받고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제도권화해서 증권화하고 그거를 법제화해서 투자자를 보호하자 하는 거가 이 STO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제 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들을 만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요걸 한번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아마 요거를 보시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셨던 내용인데 제가 쉐어를 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고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약간 그 차이점을 잠깐만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수차 세미나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저는 이제 미국 변호사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나라에 뭐 근데 독일도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보편화된 SDO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 뭐 금지된 나라가 중국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허용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허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만 하나 보시면서 제가 잠깐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거를 딱 들으시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예, 한국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큐리티 토큰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용어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어는 저는 이제 에셋 백트 토큰이라는 얘기를 좀 더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셋에 기반을 둔 토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복잡한 내용에,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시큐리티 토큰은 그대로 이제 증권을 토큰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니면 토큰 증권이. 한국은 그래서 토큰 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뭐 기사에서 보니까 토큰 증권이라 한 얘기는 토큰보다는 증권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것들은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그래요. 시큐리티 토큰은 뭐냐면 시큐리티를 진짜 토큰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면 스탁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한국은 반대인데 한국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인데, 하여간에 그렇게 했으니까 뭐 한국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 다 어른이 알아서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토크나이즈 에셋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에셋을 토크나이즈를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에셋은 시큐리티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토크나이제이션 하면 이거는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시큐리타이제이션을 거쳐야만 시큐리티가 되고, 시큐리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토크나이즈 에셋이 뭐냐면 NFT가 시큐리티가 아닌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즈 된 에셋은 에셋을 토크나이즈 했으니까 그거는 NFT가 그걸 다시 한번 시큐리티로 만들면 그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똑같이 그 시큐리티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에셋 백트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편해가지고 이제 제 앞으로 쓸 책에는 이제 그런 걸 용어로 쓰는데, 그래서 한국에는 그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을 쓴다. 근데 개념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토큰 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한국에서 법적으로 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토큰으로 만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 뭐 파생계약증권, 증권, 예탁증권 뭐 등등등 하는데, 이렇게 막 세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법체제가 틀린 게 뭐냐면, 그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성문법이라 모든 규정들을 정하는 거, 미국은 판례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최소한 그러니까 규정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모든 것들의 법적 다툼은 이 법원에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세밀하게 막 규정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증권의 종주가 뭐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증권이 되려면 어떤 경우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증권의 그 성립 요건을 하는 그 미국의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하는 게, 여기 보니까 투자계약 증권이 그 미국의 판례를 따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하는 뭐 세미나를 몇 번 들어봤더니 증권사에서의 관심 있는 거 뭐냐면, 이놈들은 토크나 굳이 안 하더라도 잘 돌아간다. 이 캐시플로우로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리퀴디티도 좋고. 근데 요 놈들은 새로 신규 특히 이제 투자계약증권 굉장히 신규적인 거니까 요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뭐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 투자계약증권이 제가 생각하는 미국에서 정의하는 증권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그러니까 이 토큰을 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이거를 증권화 시켜가지고, 이 증권화 하게 되면 뭘 하겠냐면 시큐리티라는 거, 증권화 해가지고 증권을 갖고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거를 파이낸셜 프로덕트와 같이 해서 이거를 갖고 다시 그 서큘레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트레이딩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 기간이라는 걸 실수하고, 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그러니까 발행인은 게 이슈어니까 그 에셋을 갖고 있는 장본인 되겠죠. 이 에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발행할 요건을 갖추면, 아니면은 발행 계좌 관리 기관에서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느 누구라도 그 일정하게 자기가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러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게 이제 다른 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특정한 그 규제 항목을 뒀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분산원증의 계좌 관리를 허용하는데 여기서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거를 이제 둬가지고 하는데 요건 이제 미국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탁 관리 결제원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에서 그 뭐라 할까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정부 규제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프로텍트 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을 많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프로 앤 콘이 있겠죠.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시스템이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를 갖고 가기 때문에 마켓이 그 우리가 이게 그냥 마켓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낮아지니까 결국에는 이 마켓이 크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제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 이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뭐 우리가 이게 사기나 이런 문제가 없게 되고 그런 거가 있겠죠. 물론 앞으로 이제 발전하면 아마 중간에서 어느 정도에서 트레이드업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오퍼레이션에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법적인 허용하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마켓을 맥시마이즈 할 거냐는 으로 가면 분명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발행이고 유통, 우리가 미국 이제 디스트리뷰션, 트레이딩은 이제 뭐 상장 거래소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장 거래소라는 개념을 두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되게 이 시큐리티, 그러니까 STO를 아까 얘기한 3호를 하거든요. 약간 이그젬션을 써가지고 프라이빗 오프닝을 하고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시 재팔아 가지고 세컨더리 마켓에서 팔더라도 거기에 똑같은 규제가 들어가죠. 뭐냐면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러한 그 퀄리파이를 하는 인베스터만이 이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는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걸림돌인데, 그 전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할 적에 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 블록체인의 규제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블록체인, 뭐 이세리움, 뭐 폴라리스, 뭐 여러 가지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NFT 사용하는 토큰들,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 되게 나오는, 미국 같은 경우 하이퍼레이저 패브릭이나 아니면은 그 미국의 증권가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컨소시엄 블록체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기반을 둔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또 그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그 규정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에 규정들을 다 나열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 중개업자 신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한국이 미국하고 보면 그 좀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계약 증권의 증권성 하는 것들도 한국이 더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뭐야 증권성 규정하고 한국에 규정하게 되면 한국이 더 타이트하게 그거를 해서, 미국에서는 증권이라고 SEC에서 규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에서는 증권이 안 될 규정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정도.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50분이니까 제가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그러면 그 NF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NFT도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웨비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사이트를 제가 하나 제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웨비나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토픽들은 거기에 제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웹3 NFT 뭐 디파이 연동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나머지 시간은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문성이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지식재산, 제가 이제 미국의 특허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식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특히 이제 저는 특허 변호사니까 이제 특허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펀드레이징에 쓰고 머니타이징에 쓸 거냐라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이건 이제 디퍼 레벨에 들어가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그 고민하는 거를 제가 지금 이제 제 로직을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제 오늘 좀 제가 작성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제가 오늘 하는 거의 핵심 뭐냐면, 이런 거에 저하고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뭐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은 이런 저와 같이 이런 거를 같이 한번 하실 분들, 실질적으로 이걸 프랙티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되게 한국은 굉장히 아직 이제 아까 보면 샌드박스 형식으로 해서 아직 이제 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법제화가 안 되긴 샌드박스 형식으로 될 건데 그 샌드박스 형식으로 될 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한국의 시장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타이트한 규제 때문에 이 시장 스케일러빌티 문제를 따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권유하고 싶은 거는 미국하고 연동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미국에서는 경험이 있고 제가 미국에는 이 플레이어들을 다 아니까 뭐 그 미국하고 연동해서 한국하고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과 미국의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 연결해서 한국과 미국을 연동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런 거에서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뭐 다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고민하는 거를 잠깐 지금 이제 온고잉이라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해서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제 혹시 링크드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제 알렉스 그놀이라고 하는 거 링크드인에 오시면은 제 프로파일이 있는데 저는 제가 저 이노베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30년 동안 제가 사실은 뭐 한 일이 다 혁신이고 그 혁신에는 기술 혁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혁신도 있을 수 있는데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SEO를 한번 이노베이션을 해보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저하고 링크드인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연결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옛날에 3년 전에 한국에서 그 SEO 세미나 했던 웨비나 영상인데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 알렉스 지리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메타버스부터 해가지고 웹3, NFT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뭐 AI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시면 그 STO도 몇 번 한국에서 한 두세 번 세미나 한 것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TO 이노베이션, 내가 STO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하는 이유에는 이제 STO 이노베이션은 에셋을, 이걸 이제 제너럴한 에셋에서 두고 했지만, 저는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가서 특허라는 자산에 대한 STO를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특허에 있는 시장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거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어올 거냐 하는 거에 저는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에 모티베이션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거 모니타이제이션하고 이걸 펀드레이징해서 밸류를 인크리즈하는 거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이 특허라는 거 자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아까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 뭔가 이쪽에서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제점에 인텐저블 에셋이라는 얘기했는데 인텐저블 에셋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 통계를 보면 S&P 500 기업의 기업 자산의 90%가 인텐저블이고 그 중에 30%가 특허고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자산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활용할 거냐. 이제 그건 이제 제 비즈니스하고도 같이 제가 특허 변호사기도 하고 로펌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고 일을 하는데 그중에 한 기업이 이제 이런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서 이거에 대한 로직 만들고 시장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점을 갖게 됐고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보여드리는 내용을 이제 특허 쪽에서 전문을 할 거고요. 자, 제가 어프로치한 건 이런 거예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좀 새로운 발상을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이 돈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에셋을 갖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 돈을 만들자고 하는 게 펀드레이징을 하든
디렉트 세일즈를 하든 펀드레이징 하는 거를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이노베이션 하려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는 여러분들 잘 알고 비즈니스 하지만 알겠지만 네 가지가 있어요. 밸류 크리에이션, 밸류 딜리버리, 밸류 프로포지션, 밸류 캡처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그러면 STO, 그러니까 리얼월드 에셋의 STO를 이 관점에서 봐가지고 그걸 해석한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많아요. 뭐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고 왜냐면 기업 자체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완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에코시스템이 다 중요하지만 에셋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에셋을 투자할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그 투자 자산에 대한 리턴 프로파일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를 좀 연구도 하고 이거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한국에 있는 STO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접근들을 안 할 거예요. STO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그러면 리턴 프로파일을 우리가 보고 그 리턴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좀 더 리턴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혁신 방법이 뭔가라는 걸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프로파일, 그러니까 리턴 프로파일, 리스크 프로파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베스트먼트의 요소는 뭐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크 프로파일, 그 다음에 리턴 프로파일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맥시마이즈 리턴하고 미니마이즈 리스크 하는 걸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경영학에서 잘 아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밸류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이거를 컨셉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도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적에 18년 전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그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에 이제 비지팅 프로페서로 왔는데 그때 제가 갖고 왔던 게 뭐냐면 IT 기업의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김희창 교수가 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뭐 전 세계 하고 한국도 굉장히 뭐 누구나 뭐 하면 블루오션 전략 했는데 그 블루오션 전략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밸류 이노베이션이고 밸류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그 핵심은 뭐냐면은 maximize value, minimize cost 그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maximize return, minimize risk. 결국에는 뭐냐면 STO의 이 STO를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하고 이거 시장을 성공하게 만들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STO의 밸류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예전에 뭐 많이 했었고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자,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접근하고 밸류 이노베이션, 블루오션 전략에서 관점에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STO의 여러 가지들을 문제점이 생기든 그거를 실행하든 뭐든 뭐 레귤레이션을 하든 이런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결국엔 투자들한테 컨피던스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쭉 나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나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에코시스템 결국에는 이 에코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느냐. 이 플레이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도 하든지 뭐냐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이거는 이제 STO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빌딩할 거냐. 결국에는 마켓 스트럭처, 파이낸셜 시스템 뭐 이런 등등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적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레벨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특허에 적용해서 하는 게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는 거고 이게 성공하면 제가 하는 거의 목적은 저도 뭐 비즈니스맨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제 컨설팅 서비스나 비즈니스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객을 확보하고 하는데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에코시스템 만들면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제가 내일도
웨비나를 하는데 내 웨비나하는 주제는 제가 이제 좀 다른 토픽인데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럼 메타버스 프로젝트하고 이 그 STO를 어떻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백그라운드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발상을 해보자 하는 거가 뭐냐면 결국에는 밸류를 더 창출하는 방법 중에 메타버스하고 연동해서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는 개념의 메타버스에 있는 디지털 에셋하고 연동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과 그 다음에 이 리얼이 융합된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사실은 융합 공간이거든요. 그거에 결국에는 뭐냐면 인터그레이트된 에셋을 갖고 있는 밸류는 더 다른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STO 할 거냐라는 걸 고민해 보자라는 게 이제 내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제가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자료로 해서 다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으신 내용 갖고 저하고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거를 저하고 논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링크드인 프로파일 통화하면 제 이메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한 10분 정도 혹시 Q&A나 아니면 뭐 혹시 여기서 증권사나 어디 뭐 STO 관련된 데서 오신 분이 있으면은 뭐 경험이나 자기 인사이트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저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나 아니면 뭐 자유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자기 화면도 좀 이렇게 저기 한번 이렇게 오늘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하고 좀 인사도 나누시고 다른 분들하고 좀 인사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인사이트나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STO나 뭐 이런 것들 직접 뭐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나 조용하시네요. 네, 오늘 뭐 질문 없으시면 이 내용은 제가 이거 다 녹화를 했으니까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가 공개를 하고 제가 지금 저술하고 있는 책은 저 미국의 좀 몇몇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제가 웨비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한국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해서 요 내용을 갖고 사실은 또 제가 웨비나를 하거든요. 이번 달 말에. 그 다음 달에 이제 한국에 있는 증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잠깐만요. 요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40명 정도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국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제가 책으로 쓰고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도 꽤 지금 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게 되면 요거를 레코딩해서 요거는 공유를 하면 아마 여기 시간대가 한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아마 제가 오늘 한국 분들하고 이 웨비나 하는 것도 아마 내일 하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말부터 미국은 아직까지 서머 타임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가 지금 2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제 한국에 10시에 맞추면 제가 저녁 8시가 되니까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요번 주말이 지나면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서 한국 10시에 맞춰 주려면 제가 밤 9시에 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이 아마 제가 웨비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한국에 아마 4월 달에 가게 되면 막 직접 세미나를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간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